근데 친문, 친명 우리가 최근에 좀 볼 수 있는 기사가 그래서 친문에서도 임종석 굉장히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사실은 임종석 실장도 온전한 의미에서 이제 친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종의 캐스팅이 되면서 친문이 된 경우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싸운다고 해야 될까요? 갈등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이 방송 촬영 기점으로 이제 최근에 임종석 실장이 채널A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집안 싸움 될 것 같긴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한마디 하겠다면 할 말을 다 하셨어요. 이 두 분은 왜 싸우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에 SNS에다가 석고 대제해야 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 이렇게 저격을 했어요. 근데 그 두 비서실장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해가지고 정권 넘어가는데 일조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이랑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이제 갈등, 그러니까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이 갈등이 제일 심하던 시점에 법무부 장관 누구였냐 이걸로 이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기억 편집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친명계랑 어떤 친문계 갈등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친명계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은 지난 12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발탁한 뭐 진실부터 밝혀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저격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중구 성동갑 출마 외에 다른 곳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못 박아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님 혹시 뭐 반박 있으시면 저희 출연 요청을 먼저 해주십시오. 예, 언제든 저희가 이 자리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추미애, 임종석 갈등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냥 둘의 감정 싸움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은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 민주당 대표 하시면서 그 결국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시고 그 뒤에는 굉장히 생계형으로 사시죠, 사실은. 삼보일배를 하셨던 제가 사진이 기억이 야,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사진 제가 자료 사진 띄우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언제나 주류에 편승하면서 약간 그 원장 부대 역할을 하시잖아요. 얕잡아 보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표현을 다 하셔놓고 약간 무서우셨나 봐요. 예, 아유, 그래도 편향적인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과 싸우는 이미지를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거고 이번에는 기류가 바뀌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본인의 어떤 비노 정체성을 사실 드러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민주당의 갈등의 핵심이 어떤 그 공천이라고 자리 싸움의 성격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모든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과 어떤 의석 배분을 두고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어느 계파에서 누가 얼마만큼을 갖느냐가 앞으로 4년 뒤의 어떤 그 4년 뒤 정치 지형을 당내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이 정치 지형이 결국 대선의 영향력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누가 민주당에서 사라질 것인가.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건데 원외가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국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원외 누가 밖으로 사라질 건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어떤 그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첫째로 두 번째로 결국은 지금에 있는 자리가 이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저주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가지는 의석수가 사실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의석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 경기도 완전히 휩쓸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충남, 충남북, 대전, 세종의 호남까지 그리고 심지어 부산 지역까지 뻗었거든요. 강원도까지. 강원 춘천을 민주당이 먹은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요. 강원도. 뭐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자리가 줄어들 텐데 이 줄어드는 의자를 두고 내부의 격렬한 항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웬만큼 가능성 있는 지역구는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구는 다 현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게 부채질하는 거는 이재명계가 결국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여의도 정치에 전통적인 정당 정치 내지는 국회 기반의 정치에서 아웃사이더고
이재명계의 세력은 사실 없습니다. 이재명계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성남 경기그룹, 경기그룹이라지만 실제로는 성남시 시절에 있었던 그 인사이더들이 있고, 게다가 의원들, 7인회라는 의원들도 원래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 활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해봤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정성호 의원 2004년에 공천이 되시긴 했지만은 약간 독립군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지역구가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다선 의원인 거지. 약간 당내 입장은 상당히 약한 분이었죠. 그 다음에 뭐 성남의 기반인 김병욱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애매한 김남국 의원 같은 이런 7인회가 핵심이라서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원내 기반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 정말 성남시 경기지사 뭐 대선까지 쭉 그 본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에게 자리를 줘야만 하죠. 그러면 결국은 공천에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또 전략 공천을 안 하거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틀린 건데, 국민의힘은 당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나 당 대표의 권한이 꽤 셉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은 해요. 상당수 지역구는 원래 예전부터. 근데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모든 공천이 다 경선을 하게 되거든요. 사고지구당을 제외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결국 당원 시스템 공천하면은 당원 절반,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나는 민주당 지지한다는 응답자 절반 여론조사 해가지고 50대 50인데, 그러면은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죠. 여론전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친명 대 비명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말에 어떤 쟁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지금의 어떤 그 공천 구도를 만들고 격렬하게 공개석상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뭔가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형태. 사실 자객공천이라기보다는 약간 내전 공천에 가깝겠죠. 정치적인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인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루 반나절 해도 모자라지만 우리가 그러면 또 너무 정파적인 방송으로 찍힐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올해 초에 화제가 된 사건은 뭐 누가 뭐래도 윤석열 한동훈 갈등, 윤한 갈등입니다. 근데 최근에 오찬을 함께 하셔서 모양새가 좀 독특해졌는데요. 싸우다가 밥을 먹다가. 근데 지금 앞으로 또 싸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추측이 많고. 자,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여권의 몇몇 인사들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좀 윤 대통령과 캠프에도 같이 있었고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익명을 전제로 어떤 분께서, 이분은 뭐 거의 친윤으로 꼽히는 분인데 지금 당내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서워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거는 레임덕의 전조 증상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싸움에서 가장 큰 패배는 윤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윤 대통령이 싸울 시기도 잘못 골랐고 명분도 없고 실질도 없죠. 일단은 명분이 없는 거는 뭐 명분 내건 게 두 가지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두 번째는 뭐 이른바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뭐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전략 공천이 사천 아니냐. 근데 사천 문제가 되게 기묘한 게 두 사람이 가는 데가 다들 국힘이 절대 당선될 수 없는 데거든요. 계양은 사지 중에 사지입니다. 거기는 구조적으로 이제 그 국힘이 당선될 수가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마포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지역에 알아서 내가 가가지고 이 판을 좀 크게 만들고 내가 내 한번 불살라 볼게, 이런 사람들을 사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맥이 빠지고, 그다음 김건희 씨 문제는 키우면 키울수록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해지는 이슈죠. 대통령실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싸움을 건 거고요.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아주 급하게 불러온 사람인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뭐 한동훈 네가 잘못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면은 때도 잘못 만났고 명분도 없고 사실 뭐 때문에 싸우지라는 실질은 아무도 할 수가 없죠. 뭐 이렇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 내지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차기 권력을 만들어준 셈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세웠으면서 본인이 찍어내는 행태가 굉장히 그냥 그 본인의 권력의 어떤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국힘 공천은 결국 비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힘이 굉장히 사고지구당이 많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웬만하면 사고지구당. 그 사고지구당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위원장이 없는 당협위원장이죠. 국힘은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구당입니다. 보통 당협위원장이 있으면은 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사고지구당이 생기면은 그 지역 조직은 누구도 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 그런 조직은 이게 되게 약한 지역구 내지는 그 당협위원장이 사고를 쳤던 전현직 의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구가 없는 이제 지역구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꽂아도 되죠. 왜냐하면 험지거나 아니면은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지역 사고지구당에 이제 사고 당협이죠. 당협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의 공천권을 쥐게 되는데 그러면은 의원들 자체가 내지는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절대 들이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재밌는 거는 몇 명이 이제 들이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두 명 말하고 끝이고 네, 3명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단톡방에서 따봉이라고 눌러주잖아요. 보통 이제 이게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한 명 올리고 가뿐 쌓여지는 거거든요. 분위기 쌓이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많은 걸 보여주는 거겠죠. 제가 그래서 그 윤 대통령 쪽을 좀 옹호한 몇 안 되는 그 분 중에 한쪽 측근을 또 취재를 해봤더니 이제 그 측근도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왜냐면 이 대세는 지금 이미 저쪽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옹호를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분께서 옹호해준 우리 의원께서 상당히 의리가 있는 분이다. 그 지금 의리 말고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권력 구도 자체가 총선에서는 결국에 공천 안 되면 끝 아닙니까? 그리고 험지 공천 돼봤자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임시관리인 발언 그거 좀 인상 깊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전에 일단 제가 이제 당직자나 보좌진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번에 부산 자갈치시장 간 적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상인분들이면 시민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주변에 결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직자 보좌진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박근혜 때 이후로 처음 봤다 이런 정도의 열기와 이런 인기는 그 눈빛 자체가 한번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고 악수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성원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윤 대통령도 저 떡볶이 드시러 그 시장 말고 다른 시장이었나요? 거기 가시죠? 아 거기 달랐나요? 그때는 분위기가 이렇게 그랬나 봐요. 예. 아, 그래서 대통령이 혹시 반박 있으시면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국힘의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인데, 근데 이제 임시관리인 발언처럼 윤 대통령이 보면은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1년 반 된 거잖아요. 요거는 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그만큼 권력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인자를 약간 그 주인 대리인의 문제하고 되게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아니면 가장 그 뒤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뭐 이제 당권을 쥐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제 대리인을 내세운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 대선 기간에 보면은 그런 사람 내세웠을 때 문제는 이게 대리인이 어떤 주인의 이해관계에 딱 부합하게 행동을 하느냐 또는 대리인 자체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않도록 하느냐 이러려면은 결국은 대리인의 행동을 적절하게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리인에 대한 정보 행동을
정보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정보를 있어야 되고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보상 내지는 처벌이 확실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케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잘하면은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주인의 이해관계에 맞는 행동을 하면은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주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확실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되죠. 뭐 이거는 결국은 주인이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어떤 1인자가 2인자를 확실하게 통제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치판에서는. 그런데 과연 윤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가? 대선 때부터 보면은 굉장히 윤 대통령은 원래 국힘 사람도 아니고 보수의 기반이 있던 사람이 아니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참모 조직이나 윤석열에 대한 정치 조직도 되게 약합니다. 뭐 원래 예전에 검찰 때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 개업하면서 참모가 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 다들 보면 어중이 떠중이고, 뭐 알게 된 지는 좀 됐다 쳐도 정치판에서 같이 일을 해본 지는 뭐 1년이 안 되는 사람들, 대선 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면은 제대로 감시도 안 되고 행동 제어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죠. 이러면서 대리인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다들 행동을 할 때 통제권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대선 기간에 보였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첫 해 6개월 시점부터 그냥 쭉 내려갔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한 2022년 한 3분기 지지율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2인자를 세웠을 때 과연 적절하게 대통령 권한을 내세워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느냐, 내지는 처벌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행동 하나하나에, 2인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리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관리인 이야기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 저만큼 윤 대통령이 이미 몰려있는 상황이다.